자, 여러분들 그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이 문제는 그 성립 시기에 대한 얘기죠. 성립 시기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그 4번에 나오는 부가세, 이건 다 기간과세니까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죠. 이것이 바로 상속 개시되는 때하고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예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이제 제조장, 또 반출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때고, 그리고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문서 작성할 때고, 증권거래세는 이제 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고요. 교육세하고 농특세는 이제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6월 1일이죠. 6월 1일. 자, 요거 국세기본법은 이제 이론 문제니까 그거 좀 이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2번을 한번 봐보죠. 이건 뭐 성립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양식이 거기 그 조건부 과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죠.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이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하고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요 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금으로부터의 이익이다. 이거는 이제 조건부죠. 조건부. 이자 소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거 좀 너무 지엽적인 거를 이렇게 내네요.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현금 배당의 120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건데, 이런 좀 너무 지엽적인 거를 이렇게 내버렸어요, 이게. 요 2번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왜냐면 요 관련해 가지고 투자금의 합계액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이제 그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너무 좀 지엽적인 걸 섞어놨네, 이게. 그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이게 조건부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니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은 넘어가고요. 3번은 또 비과세 되는 거죠. 여기도 또 안 들어가네. 자, 그럼 4번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그 법정 이자라고 해서 그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열거 소득이죠. 우리가 정신적 피해가 아니고 어떤 그 재산적 피해로 받는 것은 그거는 기타 소득이지만,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받는 것은 세금 내지 않아요. 과세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제외되고요. 자, 5번에 외상매칭후의 지급지연 지급기일 연장이자는 100만 원이면 이 중 50만 원 소비대차. 자, 5만 원은 소비대차 전환분에 대한 이자래요, 이게. 그러면 거기 이 소비대차 전환분에 대한 이자는 이게 이자 소득이거든, 이게. 외상매추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10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봐서 이자 소득에 들어가죠, 요게.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해져야 되겠네. 나머지 95만 원은 그거는 이제 우리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수익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같은 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500이다. 이거는 이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이죠. 그럼 여기 한 칸을 좀 남겨놓을까?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배당 소득이다라고 해서 그 5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배당 소득도 또 둘로 나눠놨네요. 하나는 이 그로스업 그 양식에 보면은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배당 소득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요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이 받은 현금 배당 있죠? 이 500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거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가 된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받은 현금 배당이니까 그룹속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50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계은행 예금이자 수령분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인 이자소득에 해당이 돼요. 여기 300만 원. 국외 이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국조법이죠.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만 원. 요거 우리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이 간주된 금액 200만 원. 국내에서 원천이 된 세액은 아니래요. 그러면 요 국외에서 받은 요 이 200만 원은 그로스업이 이 국외배당인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거지 이게.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다. 자, 우리 그로스업 대상은 우리 국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가 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18%, 우리 14% 원천인수세율 적용 구간이 아니고 기본세율 적용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의 이 법인세 과세가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받은 거, 이거 이제 국외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9번에 보면 주가 연계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분배금이다. 수익 분배금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150만 원은 이제 요 조건부가 되겠지. 조건부가 이렇게. 자, 이제 주가 연계 증권 수익 분배금이다. 요거 이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이제 분배금이기 때문에 여기 배당소득인데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요게. 자, 그 다음에 10번에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그러면 국외에서 나한테 이자 줄 때 원천인수를 안 했겠지, 이게. 이게 지금 국내에서 원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 이게. 그래서 270만 원. 자,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소득이니까. 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자, 이 상장법인 소액주주 받은 배당금, 당연히 우리 그로스업 대상, 이 배당소득이 있죠.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받은 배당금 800만 원. 이것도 당연히 법인세 과세가 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800만 원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한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00만 원. 자, 이것은 동업기업 우리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배당으로 이제 받은 소득. 이 부분은 이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2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 분리과세돼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자, 그래서 조건부 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금액이 350이 되고요. 자, 요거는 합쳐가지고 60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합쳐서 2천만 원이 되겠네. 2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자, 그래서 그 문제 2번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그 자료 2번 같은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투자하여 지급받은 현금 배당에 자, 이건 이제 무조건 우리 이 5천만 원 투자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건데 이런 거는 너무 좀 지엽적인 건데 이걸 좀 논았어요, 이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 주가 연계증권 있죠? 그걸 또 발생한 수익 분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배받은 거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 어찌 보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거기 이 14개 중에서 그 한 두세 개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도 이 어느 정도 부분 채점을 좀 해줘야 돼, 이게. 부분 채점을. 이게 틀리다고 해서 다 틀리면 안 되고요. 부분 채점 들어가는 거예요. 1번서부터 14번까지. 뭐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지금 여기를 4점, 그 다음에 여기 4점, 여기 6점 이렇게 각각 나눠놨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 합계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하나 부분 채점이 아니고 이제 요거 요렇게 부분 채점을 한 거지, 이게.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린 걸로 그렇게 아마 채점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문제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3번의 내용을 좀 보면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식부기 의문자네요. 소득이 쭉 있는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답이 없는 경우는 제로로 또 표시하라고 또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물음 1번을 보면은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라. 자, 자료를 보면은 이제 1번에 2020년에 입사해가지고 2023년 말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비출자 임원이래요. 급여가 월 200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총 급여액을 먼저 구해야지. 자, 급여가 월 200이다. 그러면 12개월을. 그 다음에 중식대다. 회사에서 별도의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중식대는 거기 월 15만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다 비과세죠. 그럼 그건 됐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인데 회사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회사 소유 차량이에요? 자기 소유 차량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아니, 회사차 가지고 그 업무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다 과세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그 자녀 보육 수당이 있는데, 아니 지금 18살이래 이게. 그럼 틀렸죠. 자녀 이 보육 수당, 우리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이 18세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그 20만 원도 또 과세야, 이게. 자,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사택 제공. 근데 우리가 이 비출자 임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비과세 되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결국은 이제 240이 되겠네. 자, 2880. 자,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공제죠. 자, 근로소득 이 공제를 빼주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앞부분에 일단은 1500까지 해서 75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500만 원 까지 해서 70% 해서 350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1500까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이 또 빼주죠. 우리 요거는 우리 앞에 어디냐면은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액이라고 해서 500만 원까지 70%, 그 다음에 1500까지 40%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 1500을 초과하는 것은 750만 원에 대해서
우리 1,500을 초과하는 1,380만 원에 15%?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냐면은 그 1,5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1,380 곱하기 15% 자, 해서 이것이 957만 원이 되네요. 자, 그래서 근로 소득 금액이 되겠다. 요게 이제 물음 1번의 답이 되겠더라. 1,92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사업소득 자료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거기 그 500만 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500만 원. 이렇게. 자, 그런데 대표자급여는 이제 이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켜버려서 이거는 빼면 안 되는데 지금 200만 원 더해줘야 있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이 900이 있어요. 자, 취득은 2021년 1월 달에, 처분은 2023년 12월 달에 이제 처분을 했네.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800만 원까지만 이 처분 손실을 인정해주고 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지. 이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800만 원만. 그래서 그 100만 원은 다시 더해주자. 여기 900이 빠져서 500이 당기순이익이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대비 지출액이 그 100만 원인데 증빙 서류가 없대요. 없으면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줘요. 100만 원 다시 더해줘야지. 자,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유용자의 재해 손실인데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계상하지 않으면 이 재해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상하지 않으면 집어넣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장부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으로 그걸 필요경비 산입시키지 않는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500에다가 그 대표자급여 200 더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더하고 100만 원 더하면은 그것이 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다. 자, 9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물음 2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물음 3번을 보면은 홍길동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 항목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배제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의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기타소득 있죠. 그래서 거기 이 첫 번째 거 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지금 그 금액이 이 10만 원인데 강연료 우리 60% 의제 필요경비를 빼주죠. 그러면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과세 최저한이에요, 이거. 과세 최저한. 과세 최저한에 해당이 되는 거다. 세금을 안 띈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금액은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연금에 수령한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이제 7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상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거는 그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지상권 양도.
자,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이다라고 해서 그 800만 원 있죠? 800만 원. 근데 이 복권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세금 내고 끝나는 거지, 이게. 자, 해서 지금 보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 금액은 없죠. 없어요, 이거. 이렇게 돼 있다. 얘는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 안 떼고 연금의 수령 그리고 양도소득이고 얘는 이제 이 복권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로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종합소득 공제액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종합소득 공제는 이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로 나눠지죠. 자, 인적 공제는 이제 이 기본 공제와 이 추가 공제가 들어가는데, 자, 거기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은행 예금이자가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도 들어가네, 이게. 배우자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이제 부친이 있는데,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그 100만 원 이하자니까 이제 아버지도 들어가고, 동생이 있는데, 근로소득 총급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소득 요건은 갖췄는데, 문제는 나이가 30세야, 이게. 그래서 안 들어가지, 이게. 자, 위탁아동이 있어요. 양육기간이 지금, 쭉 보니까 올해 6개월 이상으로 해서, 그 위탁, 이 아동이다. 근데 지금 그 위탁아동도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 근데 보니까 올해 4월 30일까지만 양육을 했어요. 그 올해는 4개월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아, 이게.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이제 18세인데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20세 이하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 그 4명인데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죠. 자, 그래서 6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인데 지금 보니까 뭐 장애인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도 있고. 그 장애인이 누구냐면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부친도 장애인이지. 그 2명이나 되네. 200만 원씩 해주고. 자, 경로 우대자가 있나 봤더니 거기 아버지가 73세시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본인은 남성이야. 여성이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남성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이 2가지를 받는다. 2가지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인적 공제는 다 합쳐가지고 공제 금액이 1,100을 받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른 내용을 봤더니 다른 거 없죠? 이게 인적 공제만 있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총 1,100이 되겠다. 이제 다른 것도 원래 주어져야 돼, 이게. 왜냐면 카드도 쓰고 그랬을 텐데. 자, 물음 5번이에요. 근데 자료 안 주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고. 자, 5번에 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근로, 소득금액이 있었고, 사업, 소득금액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타소득금액은 어차피, 이 종합 과세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것이 1,923만 원이었고, 사업소득 금액으로 구한 것이 이제 900이었죠. 90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합 이 소득 금액은 합쳐가지고 2,823만 원인데 이 종합 소득 공제라고 해서 1,10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주죠. 자, 그럼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2,800, 1,100을 빼게 되면 이제 1,723
3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723만 원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우리 1,400까지는 6%, 그다음 1,400을 초과하는 323만 원에 대해서는 15%.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32만. 자, 여기다가 이제 종합소득 우리 이 세율을 곱하자. 이게 이제 15% 구간이에요. 자, 산출세액은 132만 4,5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물음 5번은 지금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거기 지금 물음 5번. 그다음 물음 6번에 보면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라. 물음 5번 있고 물음 6번.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럼 여기 산출세액 있잖아요. 132만 4,500원에 대해서 자, 전체 2,823만 원의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것이 1,923만 원. 이렇게. 그러면 1,923만 원을 나누기 2,823만 원 곱하기 132만 4,5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902 236이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산출세액이 되겠다. 그러면 902 236 곱하기 우리 55%. 자, 이것이 이제 496. 자, 우리 이 1324, 거기다 496, 229,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나눠보면,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1324500 곱하기 1923 나누기 2823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55%를 곱하죠. 496, 230. 계산해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496, 23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쭉 해가지고 55% 이렇게. 여기까지. 요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것이 496, 230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한도가 있죠. 여기 한도를 구하게 되면 한도액은 74만 원이지. 74만 원. 요게 왜냐면 이제 3,300만 원 밑이란 말이에요. 우리 총급액이 그래서 74만 원이 한도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둘 중에 어차피 작은 거니까 496, 23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렇게 이 문제를 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4번에 보면 이제 다음은 연예인인 거주자 갑의 2023년도 소득 자료이다. 자, 갑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3%라고 가정하고요.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고요.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서 거기 물음 1에 보면 서식이 주택 A, B, C 자, 이 부분에 대한 총 수익 금액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보면 이
거주자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A주택, B주택, C주택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주택에는 기준시가 2억이 다 초과되니까 주택수에 다 들어가는 주택들이죠. 이거 결국은 3주택자에게 주택 A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 자, 월 임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계산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자, 그러면 일단 주택 A는 거기 그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4억 원을 받았다. 4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주택 B도 있고요. 근데 주택 A가 보니까 올해 11월 1일부터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 B는 1월 1일부터 임대했고 주택 C는 12월 22일 날 그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일단 A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 보증금이 제일 크잖아요. 이게 4억 원이죠. 거기 4억 원. 자, 쭉 해서 그 4억 원으로 돼 있네요. 4억 원. 자, 그러면은 일단은 4억 원에서 쭉 있고 B가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B가 가장 먼저 했죠. B가 그다음에 A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C네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임대해 준 게 B예요. B. 그러면 요거를 B 순서를 좀 B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를. 자, B에 거기 그 임대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3억 원을 빼주는데 어차피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B는 뭐 간주 임대료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자, 물론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 적수가 365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로 곱해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3%라 그랬고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B 관련해서 뭐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 뭐 이런 거 없어요. 빼는 거 없이 이렇게 어차피 제로예요. 왜냐면 여기서 끝났지. 그리고 A지 그 다음에 A는 4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채가 있으면 일단은 3억 원을 가장 먼저 임대해 준 게 이거니까 여기서 1억 빼고 그 다음에 여기 2억을 빼죠. 그럼 이제 3억이 다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자, 근데 A는 올해 11월 1일부터니까 11월 달이 30일이고 12월 달이 31일이면 61일이 되겠죠. 적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61일이 될 거예요. 곱하기 이제 60% 곱하기 3%다. 자, 365분의 1. 근데 이거는 A 같은 경우는 이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 거기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30만 원은 예금이자로 받은 거고 70만 원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인데 일단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미월 거니까 빼고요. 우리 수입이자와 배당금만 이제 빼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수입이자, 예금이자가 30만 원이니까 그 30만 원만 빼줄 수 있는 금융수익이지. 이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것이 2억이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61일 곱하기 0.6 곱하기 0.03이다. 나누기 365 빼기 30만 원 이렇게 주면 301.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C가 이제 가장 늦게 임대를 해줬는데, C인데, 거기 보증금이 3억 원이죠. 근데 일단 3억 원은 다 뺐으니까 이제 뺄 거 없어요, 이게. 자, 요거는 12월 22일이면 22일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21일, 30일에서 20일을 빼면 10일이지. 그 적수 계산은 10일로 계산하셔야 돼. 자, 그리고 뺄 거 없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3억 원에 대해서
자, 60% 곱하기 이제 3% 나누기 365다. 그래서 147, 945, 449, 58, 8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임대료는 어떻게 되냐? 자, A주택은 전세만 줬네요. 월 임대료가 없고, B주택은 200을 받았어요. 근데 B주택은 12달 받았지.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해서 12달치. 자, C주택은 C주택도 전세로 낸 거죠. 그래서 요 2,400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합계는 2,444만 9,588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2,444만 9,588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주택 임대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이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 A네요. 상가 A. 자, 3번에 보면은 2020년 7월에 상가 A를 5억 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3년 4월 10일부터 2년간 임대하고 있대네요. 임대보증금은 4억 원이고, 자, 임대보증금 운영수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 거기 그 임대보증금 4억 원. 자, 건설비 상당액을 빼줘야지. 거기 토지를 제외한 그 5억 원에 샀는데 토지 가액이 3억 들어있으니까 2억 원이 바로 건설비 상당액이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이렇게 빼고요. 자, 이제 적수는 23년 4월 10일부터니까 2년간이니까 앞에 1월달 31일, 2월달 28일, 3월달 31일, 4월달 9일, 99일인데 365에서 99를 빼게 되면은 266일이 되겠죠. 이렇게. 요 일수를 계산할 때 틀리면 안 되겠다. 요 266일 계산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 3%인데 365분의 1. 자, 요 상가 A 임대보증금 관련된 운용 수익이 거기 봤더니 이자 수익이 2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은 빼줘야지. 이게 전부 정기예금 미수이자다. 이자 수령은 내년도인데 요 미수이자 계산한 거 빼주죠. 발생주에 따른 미수이자 포함하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빼주자. 이렇게. 자, 그래서 상가 A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요 2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266 곱하기 우리 3% 나누기 365 마이너스 2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237만 2,602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가 A에 대해서 그 2년분 임대료 7,200만 원을 4월 10일 날 일시 수령했네. 7,200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2년치 거예요. 24개월이지. 근데 올해 4월 그 10일 날 받았어요, 이게. 그러면 1월 미만인데 1월로 봐가지고 우리 이 선수 임대료 요거를 우리가 안 보내줘야지, 이게. 그러면은 4월 달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1, 2, 3 뺀 9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7,200만 원 나누기 24 곱하기 9 하면은 2,700이 되겠더라. 이렇게. 2,700. 자, 그래서 요것은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겠느냐. 합계가. 자, 2,900
37만 2,602. 자, 요것은 이 2,700에다가 지금 뭐 하나 좀 빼먹었죠? 관리비가 있네요, 관리비. 자, 관리비 수입도 있는데 공과금 20을 뺀 그러면은 30만 원이 되겠는데 그 관리비를 하나 썼네, 이게. 자, 50에서 공과금 20을 뺀 나머지 30이 내 수입이죠. 그러면 360만 원까지 더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360을 더하게 되면은 이 총을 360을 더하면은 3,297만 뭐가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20만 원은 그 관리비까지 해서 지금 거기 공과금 납부에 월 20만 원 제외된 금액이네. 요거는 시험장에서 이게 좀 저처럼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제외된 금액인데 포함된 금액으로 빼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제 12개월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얼마냐면은 이제 6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600이 맞아? 50만 원씩. 50만 원씩 9개월. 이거 자꾸 실수하네, 이게. 왜냐면 이제 임대 기간이 다시 한번 봐보죠. 매월 말일에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매월 말일이면은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9개월이면은 이제 450이 되겠지. 세 가지를 다 더하자. 2,700에다가 플러스 450만 원에다가 237만 2,6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3,387만 2,600이 자, 3,387만 2,60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B예요.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23년 1월 초에 상가 B가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상가비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감가상 누계액은 4천만 원이고 장부로 확인되는 정기말까지 감가상 부인의 우리 그 누계액은 이 쭉 보니까 이 500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세가 될 텐데 8천만 원에서 이제 빼기 우리 1억 원에서 4천을 빼고요. 거기다가 500을 더하자. 이게 이제 세법상의 장부가액이니까 그래서 6,500을 빼게 되면 이제 1,500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가 B의 총수익금의 보험 차익. 자, 이것은 1,500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거 여기다 써볼까요? 별표 3번. 우리가 보험금으로 8천만 원을 받는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거기 그 얼마냐면은 1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4천을 빼죠. 그럼 요것이 회계상 장부가액이고 그 감가상각 부인의 500을 더해줘야 이것이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1,5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계약금이에요. 전속계약금. 자, 전속계약금을 보게 되면은 그 연예활동과 관련해서 아래에 전속계약금을 받았대요. 2023년 7월 5일 날 A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보니까 1년이 안 돼, 이게. 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1억 원을 계약일에 받았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자, 그런데 4월 30일에 B사와하고도 이건 지금 1년이 아니죠?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보내줘야 돼, 이거. 23년도 4월 30일부터 지금 몇 년이면 3년을 이 계약을 맺었네? 그럼
그러면 3년을 맺었으니까 이 부분은 나눠줘야지.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써볼까요? 자, 먼저 A사하고는 1억 원은 1년이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이 인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요 1억 원 요거를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1년이 초과되잖아, 이게. 그 이제 초과되는 게 바로 B하고 전속 계약을 맺은 건데 그게 3억 원이에요. 3억 원은 나눠줘야 돼, 이게 3년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언제? 4월 30일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이 12분의 이 지금 올해가 4월 30일 포함해서 9개월이지, 9개월. 이렇게 쪼개줘야지, 이거는. 그럼 이제 요거는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500이네. 그럼 저거 1억까지 합쳐서 1억 7,500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 자, 해서 문제 4번 뭐 그렇게 좀 풀었고, 근데 문제 4번에 보니까 물음 2번도 있죠. 물음 2번. 자, 그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물음 2번. 자, 이것도 거기 주어진 서식에 따라서 자, 서식에 보면은 기장세액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사업소득 금액은 1억 5,300이고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장세액 이 공제라고 해가지고 거기 4천만 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앞에서 자, 쭉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쭉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이제 그 자료에 주어져 있죠. 복식북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간편장부가 복식북으로 장부 기장하면 이제 기장세액 공제를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이 1억 5천 이 300만 원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2,670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사업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1억 5,300.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얼마가 주어졌었냐면은 2,670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2,670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라고 해서 2023년도 수령한 은행 예금이자가 있는데 그 30만 원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지. 이게 이자 이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2,730만 원 더하게 되면 2,700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8천이 된다 이거죠. 1억 8천.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가정하는 것은 사업소득 금액은 1억 5,300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어요. 1억 8천 중에서 이 사업소득 금액 요것이 이제 기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기장세액 공제는 이제 20%를 해주죠. 근데 한도가 있지. 한도는 100만 원을 한도로 이렇게.
자, 그러면 저 4천만 원 곱하기 이제 153 나누기 180 곱하기 .2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한도에 잘려버리네,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계산 내역을 쓰라고 거기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납부세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기납부세액은 일단 그 이자 소득이 2,670만 원. 자, 이거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제 25%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이자 수익 200만 원 전부 정기예금 그 이 미수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납부세액은 3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14%, 30만 원에 대해서 이 14%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에서 그 얼마를 떼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업소득은 아까, 전속 그 계약금 있죠? 요거 이제 3.3% 뛰는 거예요. 지금 아까 1억 7,500으로 아까 계산했었죠? 거기에 이제 3% 지방세 말고 우리 소득세를 띄었다. 그러면 이것은 525만 원인가요? 371, 355, 525만 원. 그리고 이 부분 2,670에 대해서 25%.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에 14%면 6717.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671만 7천 원에다 500, 25만 원 하면 1196만 7천 원이 되겠네. 자, 이제 그거 체크를 좀 해주시라.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거기 그 주택임대는 원천유 대상이 아니에요. 기납부 대상이 아닌데, 거기 그 전속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3% 뛰는 거. 물론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제 3.3%를 뛰겠지.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쭉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문제 5번. 자, 다음은 서울 상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인데 2023년도 기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 물음 1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 당기순이익이 일단 3억 3,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인돼야 될 것들 뭐 그런 것을 이제 세무정하면 되겠죠,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빼줘야지. 왜냐면 이제 그 이자 수익은 별도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접대비 지출액 중 500만 원 증빙이 없대요. 증빙 없는 것도 당연히 없애줘야지. 근데 없애줄 때 이게 지금 접대비 비용이니까 그걸 없애주려면 더해줘야 돼, 이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더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2023년 7월에 취득한 계장제에 대한 감가상각비고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래요. 1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울 상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 신고하지 않았대 이게. 그럼 정률법이지. 정률법이에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거기 정률이라는 게 0.451이죠. 곱하기 12분의 지금 7월 1일이니까 이제 6개월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한도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0.451 곱하기 0.5 하게 되면 2200 이렇게 되는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그 위에 보면 2500을 잡아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 그래서 245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 초과가 발생했죠. 그래서 245만 원은 가산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가 없죠. 거기 자비익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 수익금액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사업 운전자금의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초과 인출금은 없대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무릎 1에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더라. 331. 자, 빼기 2300. 자,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245만 원. 자, 해주게 되면 이제 이 315450. 자, 물음 1번은 이제 이렇게 답이 되고요. 자, 물음 2번은 서울 상사가 그 공동사업장이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금액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돼 있고,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돼 있네. 나성실 씨는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쭉 보니까 약정 손익 분배 비율은 실제 비율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더라. 조세회피 목적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331. 자, 거기다가 지금 뭘 적어하냐면은 이제 이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그거는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를 위해서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이고 그 차입금의 이자다. 근데 우리 원래 앞에서 주어진 것이 이자 비용은 사업 운전자금의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음 1에서는 요거를 필요경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물음 2에 봤더니 단 이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달라졌죠.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를 위해서 빌려온 돈이래요. 요게. 그러면 출자를 위해서 빌려온 거고 사업 자금, 운전 자금으로 빌려온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출자를 위해서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이 필요금비 불산입을 시켜요.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불산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얼마로 바뀌냐면은 이제 315,450에다가 3천만 원을 불산입을 시키면 345,450이 돼요. 근데 거기 나성실이라는 사람 있고요. 요 60%로 돼 있죠? 60%. 그리고 갑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 손익 분배 비율이 15:15. 그 다음에 이렇게 10%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세피 목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각각이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눠줘야지. 이게. 저기 나와 있는 이제 345,450이라고 하는 것을
60% 곱하기 이제 60% 그러면 207, 270, 000 자, 그 다음에 345, 4500 곱하기 우리 15% 그러면 5,181만 7,500원 5,181만 7,5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3,454만 5천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에 보면 위 물음 위에 약정 손익분배 비율이 조세피 목적에 의한 허위고 실제 손익분배 비율은 각각 나성실이 80이고요. 그리고 갑이 5고요. 을이 5다, 병이 10이다로 확인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나성실 씨의 2023년도 종합소득 금액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시된 이자소득 외에는 다른 거 없대요. 이게 그러면 우리 물음 이 3에서는 손익분배 비율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 조세피 목적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 나성실하고 갑은 합쳐가지고 나성실한테 다 과세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80하고 갑이 5란 말이에요. 그 85%를 나성실 사업소득 금액으로 이 물음 1, 물음 2, 그 다음에 물음 3을 여기다가 쓰면 요거까지 다 합쳐가 조세피 목적이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 나성실한테 때려야죠. 이게 그래서 합친 금액으로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나성실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소득에 대한 어떤 이 부당예산부인 관련해가지고 조세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자소득은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자소득은 그 갑한테 배분된 거를 뭐 나성실한테 합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죠. 이게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이거를 그 나성실한테 다 배분하는 거예요. 자, 물음 4번에 보면은 공동사 합산과세, 자 주된 소득자 판단하는 거 당연히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고 그 지금 요 나성실이 제일 크니까 이제 나성실한테 다 합치는 거고요. 공동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공동사업소득이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같으면 그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리고 그것도 같으면 직전과세한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같으면은 이제 과세표준 신고한 사람, 그리고 만약에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을 보면 자 재산세의 분납 요건, 분납 기한, 분납 금액, 분납 신청 기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재산세는 우리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리고 납부 기한부터 2개월이고요. 분납 기한은 자, 분납 금액은 이제 250만 원하고 500만 원이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500만 원도 초과하면은 50% 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법인세 분납이나 뭐 다 똑같아요. 이게 다만 금액이 여기는 이제 1,0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250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500만 원인 거지. 이게 그리고 분납 신청 기한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 또 여기 나왔네. 지방세에서는. 자, 해서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소득세 문제들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출제위원들도 시간을 재놓고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수험생이 느끼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쫓김 그런 거 있죠. 이거 출제위원들도 시간 재놓고 풀면 다 못 풀어. 이게 풀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이게 참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